풀다가 다 못 풀었죠. 그래서 요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단원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제 어디까지 했었나요? 페이지를 펴보세요. 합성조항 열심히 구하다가 결국 GG를 쳤죠. GG를 쳤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 따르면 9번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8번까지 했나? 9번까지 했나? 자, 40페이지 못 가지고 완서요. 우리 좀 같이 볼까? 그래요. 자, 사이좋게 좀 같이 봐주고. 자, 40페이지 폈어요. 피셨으면 이제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양이 후덜덜해. 그러게. 혹시 그때들 다 문제 풀어온 부분이지, 이 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틀린 것도 확인했지? 네. 그치? 근데 우리 이걸 왜 다시 이렇게 다 풀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제 누가 말했는데 쌤이 그냥 한다는. 그랬나? 아닌데. 어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을 위해서 좀 풀고 있던 그런 찰나였는데. 좋아요.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저 끝까지 다 질문했었지. 근데 다만 제일 뒷단원,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가지고는 주영이가 틀린 것만 질문을 했었잖아. 그러게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 채점 되어 있니? 어디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 네, 안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구만.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지금 펴져 있는 그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개념 쏙쏙은 점프를 띄고 내신 쑥쑥인 50페이지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그래, 그때 왜 했는가 싶었더니 이런 것 때문에 했었어. 다 풀어왔던 게 아니라 가지고. 오케이? 자, 5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죠? 맞는 얘기고 그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죠? 방향이 그렇게 돼 있고요. 3번에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에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듬성듬성하다. 아니죠. 자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니? 막대 자석이 있으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요 극 근처 요 부분이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하게 나타나요. 뭔 소리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 촘촘하게 나타나게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게 한 거니까요. 다음에 2번에 그림은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중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누군가가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보면 A는 어때? 올바르게 됐니? 잘못됐니? N극이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에 N극 바로 옆에 하이루,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놨는데 얘가 N극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이쪽에 N극이면 사실 S극이 이 방향으로 있어야 될 것이야.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A는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고, B는 어때요? B는 보니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요쯤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요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 방향을 N이 가리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림에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B도 잘못 나타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이.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어때? C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놔가지고 이쪽이 N극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건 맞다 이거야.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C 하나 맞고, 그 다음에 D는 어때요? D도 그 N극이 향하는 방향이 S극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있으면 사실 이 선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N극이 가리켜줘야지 맞다는 것이죠. 요게 지금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잖아.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요 화살표 방향이랑 나침반 방향이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야. 요 선에 요쪽 부분에 있으면 N극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요쯤 있으면 N극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출석률이 나쁘지 않군요. 자, 어디를 하고 있냐면 5to 5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5번 이렇게 두 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준, O2를 꺼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3번. 막대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생기는 자기력선의 모양을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1번은 뭐가 잘못됐니? 1번 보기를 보는 순간 이거 있잖아요. S극에서 나와서 N극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렸네요. 그래서 틀린 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화살표가 가는 방향 자체가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N극이랑 N극이 나와요. 그러면 N극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인지 확인하니까 그거는 맞네. 그거는 맞고 그리고 둘이 서로 같은 극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2번은 맞다는 거죠. 2번은 맞고 3번에 N하고 S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 있는 1번처럼 그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런 식이 나오고 대신에 그 방향이 N에서부터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은 S랑 S 같은 극끼리 있으니까 모양이 위에처럼 2번처럼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서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이어지게 그린 거 맞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맞겠구나 해서 답은 2번, 5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지구자기장은 무시하라고 했는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은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잡고 보니까 얘가 도선 위쪽에 있는 부분이잖아. 위쪽에 있는 부분이므로 따라서 그대들이 보기에 어느 쪽 왼쪽으로 가리키도록 골라주면 될 거예요.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어느 건가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5번에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도선의 위 또는 아래에 나침반을 놓았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기역에서 미음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게 어느 게 플러스죠? 전지에서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긴 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는 것이야.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여기쯤에 나침반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꺾어서 뭐 이렇게 전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어디 있는 것이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있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도선 위쪽에 놓여 있는 건지 아래쪽에 놓여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어. 보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도선의 아래쪽에 놓여 있거든. 그렇지? 도선이 나침반보다 위쪽에 있어서 나침반을 일부 가렸잖아. 요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도선을 가리는지 도선이 나침반을 가리는지 아니면 이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라가면서 한번 오른손으로 잡아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잡게 되겠죠.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침반이 도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침반은 어느 쪽을 가리키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나침반이 도선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지고 지금 도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아래쪽에서 손이 어느 쪽으로 가리켜요? 왼쪽으로 가리키지.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침반이 여기다가 있었다고 하면 그 방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N극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야. 그렇게 하고 보면 무슨 방향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서쪽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는 도선 위쪽에 있어. 도선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맞춰서 잡아줘요. 잡아주고 나서 그렇게 잡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나요? 위쪽에서는, 도선 위쪽에서는. 남쪽. 그렇지,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쪽이라고 썼는지 보니까 북쪽을 가리킨다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이번에는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반이 있어.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지게 되는데 감아지게 될 때 엄지는 방향은 그대로지. 엄지 방향은 그대로고 감아지게 될 때 아래쪽이면 도선의 아래쪽 맞죠? 아래쪽이니까 그러면은 N극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이번에는 위쪽. 이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북쪽. 되니? 여기는 아래쪽을 가리켰는데 왜 여기는 위쪽을 가리켜요? 도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도선의 위쪽에 있네요. 도선의 위쪽에 있고 이번엔 전류방에 이렇게 아래로 감아 쥐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위쪽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리켰어? 나침반이 이쪽 왼쪽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있잖아. 방향하는 문제, 요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웬만한 방향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잡아보는 거야.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음 같은 경우에 도선의 위쪽에 있네요. 도선의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되니까 이렇게 감아지면 여기 위쪽에서는 N극이 북쪽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 해봤지? 해봐서 풀었님? 훌륭하군요. 그랬더니 결국 맞는 거는 뭔가요? 3번이 옳게 연결이 되어 있네. 디귿이 북쪽을 가리키죠. 4번은 어느 쪽을 가리켜요? 서쪽을 가리키고 5번은 북쪽을 가리키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자기장도 세진다? 맞고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N극, S극이 생기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고 빽빽하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기장이 세기는 도선 근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자기장이 세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딱 하나가 틀렸어. 뭐? 왼손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오른손이지.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서로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니까 꼭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구 자기장은 무시하래요. 무시하고 하면은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어딜까? A, B, C, D 중에서 세준? 거기 7번 보고 있나? 7번을 보면 A, B, C, D 4개의 점이 있잖아. 그 점에 전부 다 자기장이 생기거든? 자기장이 생기는데 어느 게 가장 자기장이 세게 생길까? 그거를 하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 도선에서 얼마나 가깝느냐, 전선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걸 보고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선이 그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꽂혀 있는 거잖아. 꽂혀 있는 거에 어느 점이 제일 가깝냐라고 물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답이 될 거고요. 따라서 1번에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A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사실 A가 제일 약한 곳이 될 거야. 그치? 제일 머니까. 그 다음에 A에다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남쪽을 가리킨다 라고 했는데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 쥐어줘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쥐어주고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거잖아. 도선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쪽 방향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침반이 어느 쪽을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북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북쪽을 가리키게 될 거니까 2번 보기도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도선 주위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감아쥐고 나서 위에서 봐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시계 방향이 맞네 라고 해서 3번은 맞는 말 되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도 뒤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감아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쥐었다가 이렇게 쥐면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지. 시계였다가 반시계가 되고 반시계였다가 시계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틀린 말이고 5번에 A와 B에 놓은 나침반의 N극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데 그렇겠지. 왜? 도선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만 달라졌을 뿐이지 방향 자체는 똑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3번, 5번 두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에 8번에 근데 O2 없나? 나요? 안 가져옴? 그래요? 그래요. 자, 알겠어요. 자, 8번.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해서 아래 오른쪽에서부터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 왼쪽으로 흘러나오는 걸로 볼 때 그쪽 위쪽으로 올라오는 녀석을 이렇게 엄지로 오른손 엄지 맞춰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지. 잡아서 방향을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아마 이런 문제 정도는 다들 잘 풀 수 있을 거야. 왜? 아니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잡아주고 나서 오른쪽에서 잡아주면 그쪽 안쪽 부분에서 얘가 손가락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니 먼 데서 가까운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른쪽에서도 잡고 위에서도 한번 잡아보고 왼쪽에서도 잡아보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켜.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3번 모양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9번. 똑같은 문제인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전지로 줘놨다 이거지.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위에 8번 문제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이해되나요? 8번하고 9번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8번에는 직접 화살표로 나타내줬고 9번은 전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알려준 거거든. 어쨌든 결론은 똑같다는 것이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가의 위치에 나침반이 있으면 나침반이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북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위치에 있으면 남쪽을, 다의 위치에는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 이 친구 뭐 비서 있나? 자, 됐어요? 가는 북쪽, 나는 남쪽, 다는 북쪽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런데 사실은 직접 잡아봐야 돼. 직접 잡아보고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다음에 10번 이제 코일로 넘어가서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한쪽에 나침반을 가까이 놓았다. 이때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기 중간에 원통이 있고 자, 원통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코일이 이쪽 앞으로 해서 올라가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쪽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군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감아서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쪽은 사실 이 원통의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앞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앞쪽 뒤쪽이 이쪽이 뒤쪽이고요. 이렇게 되고 자, 앞쪽 것만 남기고 뒤쪽 거를 지워야 되니까 뒤쪽 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쪽은 이쪽이 뒤쪽이네요. 하니까 선이 다 없어졌네. 다 없어지면 안 되지. 요건 하나 남겨두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군요. 좀 비슷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쪽으로 흘러 나간다. 전류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감아 쥐어야 될 거잖아. 그치? 도선을 감아 쥐었기 때문에 이쪽 안쪽 부분, 이 막대에 있는 쪽에는 어떻게?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것이야.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잡아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어요?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엄지를 맞춰주고 게다가 이렇게 잡는데 얘가 뒤쪽에 있는 거잖아. 도선이. 뒤쪽에 있는 도선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그리게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나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 N극이라는 건가 S극이라는 건가? N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침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나침반을 놓는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놓게 되면 여기가 S극이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왼쪽 방향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그려진 거가 몇 번인가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방향 찾는 거 있잖아. 방향 찾는 거 될 때까지 해봐야 돼. 이거 방향 찾는 문제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엄청 많이 물어보고 보나마나 중간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쪽 부분. 그리고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자꾸 헷갈리거든. 자꾸 헷갈리니까 꼭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다음에 11번에 그림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가에서 나 방향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주면 된다고요? 들어가는 거에다가 맞춰주니까 여기는 가 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그려지네 해서 가가 N극이고 그 다음에
나가 S극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가에서 나와서 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부에서는 나에서 가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이. 따라서 1번이 처음 시작부터 틀린 말이 된다.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가에서 나 방향이 아니라 나에서 가 방향으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2번에 가의 자석에 S극을 놓으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그렇겠네요. 왜? 가 쪽에 생기는 게 N극이고 나 쪽에 생기는 게 S극이니까. 2번 맞는 얘기. 3번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면 자기장이 더 세진다. 맞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장 더 세지는 거 맞고.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이 더 세진다. 이것도 맞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전자석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전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이 된다. 맞고. 자기 부상 열차, 기중기 등에 이용된다. 이것도 맞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전자석의 세기도 세지는 거 맞고. 철심의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전자석의 세기가 세진다. 이것도 맞고. 마지막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전자석의 극은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는 거예요. N극, S극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펴서 FBI를 해보도록 하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오른손을 이용하여 찾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이 엄지가 가리키는 건 아까 이렇게 했을 때도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었잖아. 손바닥을 피더라도 마찬가지로 엄지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그리고 손바닥이 가리키는 B라고 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좋아?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찾으면 A라는 녀석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B,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가 가리키는 C라는 녀석이 전류의 방향. 그렇게 연결된 걸 찾으면 3번이 되겠죠.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말굽자석 사이에 도선 그네가 오도록 장치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네의 움직임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계속 뭐 오른손으로 한번 해봐요. 오른손으로 해보면 N극에서 S극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네 손가락이 가도록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어딘가를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군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이쪽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엄지가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종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리키게 돼요. 따라서 1번 움직이지 않는다 땡이고, N극 쪽으로 올라간다? 갑자기? 올라갈 이유는 없죠. 자석의 안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석의 바깥쪽, 나한테 가까운 쪽, 그대들이 보고 있는 이 지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옳게 설명한 것이 됩니다. 15번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알루미늄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둘이를 동시에 바꾸면 안 돼. 둘이를 동시에 바꾸면 원래 방향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 고르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가지고는 안 되고, 전류의 세기 증가해서는 안 되고, 자석의 두 극의 위치, 이게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거 가능할 거고, 전원 장치의 두 극만 바꾸어 연결한다. 이게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지. 따라서 3번, 4번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말굽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박을 놓은 후 알루미늄 박에 전류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닫았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루미늄 박에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잖아, 전류가. 따라서 A 방향이라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이 위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보면 돼요. N에서 S 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맞춰주고, 손이 막 처음부터 꺾이기 시작해. 꺾이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손바닥은 위를 가리키고 있죠. 해봐봐. 해보세요. 그대들 직접 해보시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위니까 좋아요. 그럼 말굽자석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알루미늄 박이 위로 올라간다. 맞는 얘기고, 전압이 더 높은 전지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전류를 더 크게 흘려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전류가 더 세지면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에 4번에 전지의 두 극을 바꾸면 알루미늄 박은 위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전지의 극이 바뀐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 미안해요.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더
금속박이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문제 다 풀어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안 풀어온 사람은 없지? 예훈 다 풀어왔지? 뒤에까지. 뒤 어디까지? 뒤에 당연히 단원중화 문제까지죠. 단원평가 문제. 평가까지. 네. 다음 편 남편. 오투? 미투라고 그런 거냐?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왔으면 차라리 답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번 더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단원중화 문제는 외모품. 단원중화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되지. 풀어오겠지? 아마도. 저는 시간이 뭐. 이거 푸는 것도 몇 시간이가지고. 아, 그래요? 훌륭해요. 자, 그러면 16번까지 우리 같이 풀었고 17번부터는 답을 불러줄게. 답을 불러주고 질문 몇 개만 이렇게 받는 방법으로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왜? 아니 이거 손바닥 하는 거 벌써 몇 번째 하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몇 시간째 계속 손바닥만 가마 쥐는 것만 계속 하고 있고 나침반이 어디 가리키는지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좀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답을 불러드릴게. 17번부터 채점 아직 안 된 사람들 채점하고. 세준 풀어왔니? 아직 안 배웠다니 뭔 소리야? 네가 네가 안 나온 거겠지. 유튜브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17번에 5번, 18번에 1번, 19번에 3번, 20번은 자기장의 세기는 어느 게 제일 셀까요? 니은이 제일 세고 그 다음 기역, 그 다음이 디귿 이런 순으로 세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가까울수록 도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도선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져요. 자, 21번은 그렸나요? 그려보게 되면 A 위치에 있는 거는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키도록 그리면 되겠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B도 A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려줘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둘 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쪽이 N극이라는 것이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둘 다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다음에 22번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도선근의 움직임을 크게 하는 방법. 크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석을 더 센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더 큰 전류를 흘려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다음에 실력 탄탄의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죠. 이상하다. 방금 뭔가 누가 이렇게 찍 그은 것 같은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자, 다음 내신 쑥쑥 58페이지. 58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1, 2번, 9번에 다 나가,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5번. 자, 혹시 이 페이지에서 질문 다 맞음? 그래도 전자기 유도는 다들 잘하나 봐요. 뭐 질문할 거 있어? 10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전류기하고 스피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기 유도가 뭐니? 전자기 유도 코일이랑 자석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걸 이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오른 손바닥 하는 그거잖아. 사실은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받는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따라서 전류계는 전자기 유도랑은 관계가 없어요. 전자기 유도랑 관계 있는 거는 뭐 그런 거지. 어떤 거?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도 아니야. 스피커도 아니고 마이크라든지 뭐 그런 마이크나 아니면은 교통카드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뭐 마트 같은 데서 도난 방지 장치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런 것들이 전자기 유도에 이용하는 예거든. 그래서 1번은 전류계가 아니고 2번도 전압계도 아니고 전동기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에 발전기는 맞아. 발전기는 맞지만 선풍기가 아닌 거고, 4번에 교통카드 도난 방지 장치 그러면 맞는 거죠.
5번은 교통카드는 맞는데 전자석 기중기는 말 그대로 전자석만 이용을 한 것이니까 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일단 유도되는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예요, B예요? 자, 확률 50%. 확률 50%. 뭐라고 썼나요? 왜 이렇게 깨끗하죠? 아니, 이 친구 마치 다 푼 것처럼 이렇게 있더니 여기도 안 풀었네? 몸이? 아니, 참, 아이, 나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다 풀어왔다고 다 불러주니까 안 풀어왔고. 참, 힘들다. 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들이 안 푸는 건 그대들의 손해예요. 손해니까 꼭 풀고,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을 개별적으로 차라리 받는 걸로 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답만 불러주고 질문 받으려니까 풀어오지도 않고, 방법이 없네. 가슴이 아파요. 이 정기와 자기 단원이 3학년 1학기 중에서 제일 길고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거의 우리 오늘 수업하면 8번째 수업이거든.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정기와 자기만 한 것이에요. 정기와 자기만 했으니까 이 정도면 아마도 정기와 자기 수업은 충분히 한 것 같아. 수업은 충분히 했으니까 남은 부분은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해요. 알겠죠? 지금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분 쉰다 이런 시간에 쌤 저 질문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분이면 네다섯 문제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대들이 하는 거야. 노력을. 자, 그러면 본교재로 갑시다.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하죠. 25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그대도 2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괜찮아. 이때까지는 고생했지만 지금부터는 대땅 쉬운 걸 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쉬웠던 건가. 그죠? 괜히 전기와 자기가 어려웠던 것 뿐이야. 자, 25페이지 펴셨으면 이제부터는 화학입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우리 밖에 이렇게 뭐 물을 밖에다가 내놨더니 얼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얼음이라는 녀석은 여전히 물의 성질을 갖고 있지. 그렇지? 물이 어떤 다른 물질로 바뀐 건 아니야. 그렇지? 물은 물인데 그냥 고체가 된 거지. 고체 상태의 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로 변한 게 아니고 그 물질 그대로인데 상태가 변한다든지 고체, 액체, 기체라는 그 상태가 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물질 그 자체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물리변화야. 그건 물리변화고 물이 뭐 끓거나 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물리변화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면은 물을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랑 산소 이렇게 해서 따로 나오잖아. 따로 나오게 되면 이젠 그거는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수소랑 산소라는 다른 물질로 바뀐 거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화학변화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처음 나오는 화학변화, 물리변화라는 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또 난리가 나 있죠?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잘 지우지도 않아요. 자, 물리변화라는 게 있고 화학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변화. 물리변화는 물질이 바뀌지 않음. 그거야. 물질이 바뀌지 않음. 다른 물질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야. 바뀌지 않음. 그런데 그에 반해서 화학변화라고 하는 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바뀜. 자, 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물리변화인지 화학변화인지 내가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설탕을 물에 녹였어. 설탕물이 되었어. 그러면 그거는 물리변화인가요? 화학변화인가요? 물리변화라는 거야. 왜? 설탕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설탕물이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설탕이랑 물이 그냥 섞여 있는 거잖아. 그렇지? 설탕의 성질, 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물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잉크가 물속으로 서서히 퍼져나간다. 이거는 그러면은 물리변화인가요? 화학변화인가요? 물리변화. 왜? 잉크는 여전히 물속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잉크라는 성분이 그대로 있는 거고 물도 그대로 있는 거고 다른 물질로 바뀐 게 아니죠. 다음에 컵이나 접시가 깨졌다.
유리가 깨졌어. 그러면 이거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그렇지. 접시라는 물체는 이제 쪼가리로 바뀌었지만 물질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렇지. 크기가 작아졌을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젖은 빨래가 마른다. 이거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젖은 빨래가 말라. 물리 변화야. 왜? 빨래가 있었고 물이 있었잖아. 근데 물만 그냥 날아간 거야.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물도 여전히 공기 중에 어딘가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빨래는 빨래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따라서 물질이 바뀌지 않았어. 봐봐. 물체가 아니라 물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양초가 탄다. 양초가 탄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물리 변화? 아니에요. 양초가 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양초 분자들이 막 둥실둥실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거랑 반응해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바뀐 거야. 양초라는 물질이 양초라고 했던 그 성분 자체가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 새로운 물질이 나왔잖아. 따라서 이거는 화학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못을 박다가 못이 구부러졌다. 이거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그래요. 모양만 바뀐 거지 뭐. 그치? 못 그대로지. 근데 못을 공기 중에다 냅뒀더니 녹이 슬었다. 그럼 그건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화학 변화라는 거야. 왜? 구리란다.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새로운 물질이 바뀌었거든. 녹슨 저 이름이 산화철이에요. 네, 산화철이에요. 산소랑 철이랑 결합해서 Fe2O3라든지 아니면 FeO라든지 뭐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내요. 이게 산화철이야. 산화철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일이 익는다. 과일이 익는다. 그거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화학 변화예요. 왜?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잖아. 원래 처음에는 사과를 예로 들어봅시다. 사과나무가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과라는 열매로 바뀌었잖아. 사과가 이산화탄소랑 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잖아. 다른 물질이 생겼다고. 새로운 물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화학 변화라는 것이야. 잘 감이 안 오나요? 괜찮아요. 계속 몇 개만 더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빵을 구울 때 냄새가 나. 빵 굽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건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화학 변화. 왜? 빵이라고 하는 거 원래 원재료는 밀가루하고 물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그거를 열을 가했더니 빵이라는 다른 녀석이 되었죠. 밀가루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야.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는 거죠. 잘 안 되냐? 이상하네. 알았어요. 그럼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물리 변화 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크기, 상태.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나 크기, 상태만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물이 고체일 때는 이렇게 물 분자들이 촘촘하게 쫙 다 나열이 돼 있는 상태야. 근데 액체가 되면 녹아서 액체가 되면 그게 조금 더 유동성이 생기고 기체가 되면 완전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어쨌든 물 분자 H2O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추가할 만한 게 요거 똑같은 기준으로 뭐가 되냐면 화학식이라고 배운 적 있지 2학년 때 화학식. 그래서 뭐 H2O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H2O라는 이 화학식으로 표현했을 때 화학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면 물리 변화인 거고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화학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 말이 이 말이지 뭐 물질이 바뀌지 않았다, 물질이 바뀌었다라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자, 물리 변화의 현상과 예해서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는 거 예를 보면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는다. 이거는 물리 변화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 변화인 거야.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는 건 아이스크림 고체였다가 액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녹는 거는 물리 변화인데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 수 있지. 맛이 갈 수도 있잖아. 맛이 간다. 그거는 물리 변화일까 화학 변화일까? 그렇지. 음식이 썩는다라든지 뭐 맛이 변한다든지 이거는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썩었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썩었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물질로 바뀐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냥 고체에서 액체로 녹았다라고 하는 건 물리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용해라고 해서 이제 물에 녹이는 거야. 설탕을 물에 녹인다? 이것도 설탕이랑 물이랑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섞이는 것 뿐이지 분자 자체가 다른 분자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가 되는 거죠. 에탄올을 물에 녹여도 마찬가지. 나프탈렌을 에탄올에 녹여도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물리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확산, 아까 얘기했던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것도 잉크 분자가 물 분자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잉크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거나 물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그 분자 그대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물리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양 변화, 못이 휘어지거나 컵이나 접시에 깨지거나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 변화가 되겠죠. 모양이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럼 반면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물질이 바뀌니까 물질이 바뀌어 다른 물질로.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아까 예를 들었던 물 H2O라는 녀석에다 전기를 가해주면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H2O라는 녀석은 H2하고 O2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따라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예를 보면 물질의 냄새, 맛, 색 이런 것들이 변해요. 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냄새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열이나 빛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화학 변화인 경우가 많고요. 열이나 빛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야? 뭐 태우는 거잖아. 그치? 뭐 양초에다 불 붙이는 거, 아니면 뭐 가스불 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열이나 빛이 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야. 물리 반응 아니고 화학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체가 발생한다. 뭐 전기분해 같은 거 했을 때 수소 기체 발생하고 산소 기체 발생하고 하면 새로운 기체라는 녀석이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화학 변화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앙금이 생성된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 AgCl하고 KCl하고 AgNO3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 앙금 나오는 거 2학년 때 했죠? 물음표? 안 했나요? AgNO3 더하기 KCl 이렇게 반응시키면 뭐가 나와요? AgCl 나오고, 그 다음에 KNO3 해가지고 KNO3는 물에 잘 녹고 AgCl은 앙금이 생긴다. 이 2학년 그대 배웠잖아. 첫 단원에.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흰색 앙금. 색깔도 열심히 외웠었지? 안 외웠니? 외웠어야 시험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니? 원래 AgNO3라는 물질이 있었고 KCl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AgCl이 되고 KNO3가 된 걸로 봐서 물질이 바뀌었다고. 따라서 이건 화학 반응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지금 이 단어는 물리 반응인지 화학 반응인지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의 예를 몇 개 보면 냄새, 맛, 색의 변화, 과일이 익고 단풍이 들고 빵 굽는 냄새가 나고 못이 녹슬어서 붉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의 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나 빛의 발생, 기체 발생, 앙금 생성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반응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진짜로 물리 반응이랑 화학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골라보시네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아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무슨 변화? 물리 변화를 골라주면 되겠죠. 어떤 물질이 처음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니 달라지지 않니? 물리 변화. 물리 변화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이번에는 분자의 종류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래.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자 배열이. 뭔 소리냐? H2O라고 해가지고 산소 하나에 수소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가 이런 것들이 두 개 있단 말이야. 두 개 있으면 얘네들이 전기분해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동그란 녀석 두 개 붙어서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녀석들 두 개 붙어서 수소가 두 분자 나오고, 두 개야,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해초 모여 해가지고 따로
다른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자, 냉장고에 넣어둔 병 안에 물이 얼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죠. 얼어서 상태만 변한 거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도시가스가 타오른다. 불타오르네. 화학 반응이죠. 불타오르고 연소되고 이런 거는 다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돼. 방향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물리변화지. 그렇지. 이 방향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뭐 고체가 기체로 이렇게 승화성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공기 분자 사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철 못이 습한 곳에서 붉게 변화했다. 녹슨 거네. 화학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쌤, 그러면 이 못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붉게 색깔만 변하고 모양만 변한 거니까 물리변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산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됐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김치를 오랫동안 놓아두면 신맛이 난다. 맛이 변하는 거 뭐라고요? 화학 변화. 그때 막 유산균이 막 생기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막 생겨요. 자, 3번 다음 중 물질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될 때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어때? 맞을까 아닐까? 물 분자가 이렇게 물인 상태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얘가 끓어오르면 어떻게? 여기 있던 녀석이 저기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런 걸 보고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야. 원자의 배열이 아니라 분자의 배열이. 분자 그대로 물 분자라는 녀석이 저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이 되고요. 이번에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는 변화는 화학 변화이다. 새로운 분자라는 게 새로운 물질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물질을 이루는 그 기본 단위가 분자니까.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에 물리 변화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지. 왜? 분자가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가 끓는 점이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따로. 다음 4번 물질의 분자 배열이 달라지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라고 했는데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게 바로 물리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냐? 라고 물어본 거야. 물질의 성질은 안 변한다고요. 물질의 성질은 화학 변화에서만 바뀌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4번은 X가 됩니다. 다음에 5번에 설탕을 물에 녹이면 분자가 없어짐으로 화학 변화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중간에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틀렸어. 뭐냐면 설탕을 물에 녹이면 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물 분자 사이로 설탕 분자가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이. 퍼져나가서 설탕 분자도 있고 물 분자도 있고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고 따라서 설탕을 물에 녹이면 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물리 변화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4번 양초가 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일단 열이 발생하나요? 네. 발생하겠죠. 빛이 발생하나요? 네. 빛도 발생하죠. 새로운 원자가 생성된다? 갑자기? 새로운 분자가 생성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새로운 원자가 생성된다 그러면 아니야. 원자가 뭔데? 여기 있는 O 하나, Fe 하나, H 하나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묶은 거 H2O 이렇게 세 개를 묶은 게 분자가 되는 것이고 H 하나, O 하나 이런 것들은 다 원자 하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원자랑 분자 개념은 2학년 때 나오는 건데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분자가 뭔데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의 단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니? 그래요. 큰일이군요. 물질의 지윤? 네. 우리 저 2학년 수업할 때 제일 처음에 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야. 물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물이 아닌 것이 되기 직전까지 쪼갰을 때 그거를 분자라고 얘기를 해. 물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게 분자예요. 무슨 근데 물을 네. 쪼갠다는 게 네. 그 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 분자를 쪼갠다는 게 아니고 물을 자꾸 이렇게 조금씩 덜어내는 거지. 그리고 덜어낸 것 중에서도 그보다도 더 조금 덜어내고 뭔 소리야? 여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물을 쪼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나눈다고 표현해야 되나? 물 되게 덜어내는 거야. 그렇지, 덜어내는 거야. 좋아. 자꾸 덜어내다 보면 더 이상 물이 아닌 것까지
물이 아니기 되기 직전까지 덜어내고 나면 남는 거 그 단위를 물 한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라는 단위는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크기는 왜 커?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 당연히 힘들지. 분자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눈이 피곤할 거야. 그 정도로 볼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된다는 건 틀린 말. 다음에 리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이거는 맞네. 화학 반응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화학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에 물이 수소랑 산소. 자, 물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수소랑 산소랑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네. 따라서 얘는 화학 변화라고 골라주면 되겠죠. 기억은. 그럼 니은은 나트륨이랑 염소를 합쳤더니 소금이 됐어. 오호라. 그럼 나트륨이랑 염소, NA랑 CL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합쳐서 NaCl, 새로운 물질이 된 거잖아. 따라서 얘는 화학 반응이 되는 거죠. 그냥 나트륨이랑 염소랑 가만히 이렇게 혼합물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완전 소금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뀐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얼음이 밑에 보면 물로 이렇게 찍 녹았어. 얼음이 녹은 건데, 얼음이 녹은 거는 이거는 화학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일까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물리 변화라고. 리을에 물속에 잉크가 퍼져나갔네. 이것도 물리 변화가 되겠고요. 미음은 이게 뭐냐면 모어를 두 가지 이렇게 용액을 섞었더니 아래쪽에 앙금이 생겨났다는 거야. 앙금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이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미음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구분할 수 있겠나요? 구분하는 게 첫 단원의 화두예요.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화학 변화 중에서 규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나요?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28페이지까지만 하지 마. 봐서 29페이지도 조금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거 뭐 화학 단어는 엄청 짧아. 다음 주면 화학 단어 끝. 그 다음에 태양계도 일주일이면 끝. 일주일이면 안 되겠다. 태양계는 2주일 해야겠다. 화학 단어는 일주일이면 되겠고 태양계는 2주일 하고 그 다음에 생식과 발생도 일주일이면 끝. 와, 한 달 남았으니까 딱 맞겠다. 이 친구들 쉬라니까 왜 다 책을 다 덮어버리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완전 조그마한 물
27페이지. 자, 이제 다시 책을 펴세요. 27페이지. 화학 반응과 입자 배열. 자, 화학 반응이 뭐라고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있었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속 얘기를 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화학 변화하고 같은 말이야. 화학 변화가 곧 화학 반응이지. 자,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쪼개지거나, 그러니까 하나가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얘가 뚝 뭐 반이 잘리든 어떤 식으로든 두 개가 쪼개지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원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되거나, 또는 원래부터 두 개의 물질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합쳐진 다음에 각자 조금씩 섞어서 나눠 가져가서 또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다고? 어쨌든 다른 물질,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어야 해. 결과적으로.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한 입자가 나뉘거나 일부 입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배열이 달라진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야. 그게 바로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자, 화학 반응이 뭐라고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황화철의 생성이라 그래가지고 황화철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랑 뭐가 나올까요? 황화철. 그러면 황이라는 녀석이 나올 테고 철이라는 녀석이 나오겠죠. 얘랑 결합을 하게 되면 황화철이 되는 것이야. 이름 자체가. 그럼 거기 보면은 철이라고 동그랗게 하나 해놓고 철 써놨지? 철이랑 황이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 둘이 그냥 섞여만 있다 라고 하면 뭔 소리냐면, 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니? 보통 뭐냐, 철가루 그러면 새카맣게 이렇게 생겼죠. 철가루랑 황은 노란색이거든. 노란색 황가루랑 철가루를 섞어서 잘 흔들면 걔가 두 가지 색깔이 섞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됐어? 그 가루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지. 섞여 있는 거고 그 상태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물리 변화야. 혼합물이 된 거는 혼합물 상태라면 이거는 아직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지 않았고 그냥 섞어 놓기만 한 거야. 단순히 근처에다가 섞어 놓기만 했을 때는 이거는 물리 변화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뭘 가해주냐면 열을 가해줘. 섞어 놓은 거에다가 가열을 한단 말이야. 가열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에 철과 황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철 원자랑 황 원자가 이제 그냥 이렇게 대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가 쩔거덩 붙는다는 거지. 혼합물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 열을 가해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철이랑 황이랑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것이야. 그래서 구분을 잘해줘야 되는 게, 철이랑 황을 그냥 섞어놨다, 열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물리 변화인데 거기다 열을 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화학 변화로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이 두 단계로 그려져 있는 것이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철과 황의 혼합물, 그냥 섞어놓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 반응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는 순간 철원자와 황원자가 결합하면서 황화철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반응 물질,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생성된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철이랑 황, 얘네 두 개를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름이야.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거 이제 황화철이 나오게 되겠죠.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생성 물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반응에서 그러면 반응 물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철이랑 황, 이렇게. 철이랑 황? 철이와 미에 같은 느낌인데. 자, 생성 물질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황화철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종류는 사실은 여기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아까 막 열심히 설명했던 그 3가지거든. 화학 반응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화합. 두 번째는 분해. 세 번째는 치환. 왠지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같은 데서 좀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화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어떨 때 쓰니?
화합이란 단어 가끔 쓰잖아. 동서 간의 화합, 뭐 동서양의 화합,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거야 그거. 화합이라는 게 서로 뭉쳐져서 함께해서 합쳐진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면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철이랑 황이 화합을 해서 황화철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정의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그 반응을 화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과 황이 황화철이 되거나 아니면 구리랑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거나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철이 녹쓰는 거 철이랑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화합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서 아니고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로 하나의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 그게 화합이다. 그림으로는 동글뱅이 더하기 동글뱅이는 동글동글 붙어서 그려야 되는데 자 동글동글 해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한 가지의 물질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화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해는 뭐니? 분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원래 멀쩡히 하나 있던 한 덩어리를 쪼갠다는 의미지. 쪼개는 게 분해니까 요거 거꾸로야.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던 녀석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각각 다른 녀석들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분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화합이랑 분해는 서로 반대되는 녀석들이지. 그렇지? 두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였던 게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느냐 이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는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는 화학 반응이고 분해 방법에 따른 분해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열분해. 열분해는 뭐야? 열을 가해줘서 분해하는 방법. 그게 열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산화은 같은 거에는 가열만 해주면 은이 산소를 쭉 내뿜으면서 다시 이게 은 알지? 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이라 그러면 은반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고 또 은수저 이런 거 얘기하잖아. 왜? 비싸요? 은 금보다는 싸요. 금보다는 싸지. 하지만 뭐 은 정도면 비싸지. 은도 비싸. 그래서 은수저, 금수저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왜 또 아유 또 여자친구 이름 나오니까 좋아? 그래요. 자, 이 은수저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은수저를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했어. 왜 많이 사용했냐면 옛날에 궁중에서는 왕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두려웠겠니? 독살이 무서웠거든. 그래가지고 이 은이 독극물이랑 만나면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변색이 되는 성질. 그래서 은수저를 많이 사용을 했던 거야. 밥도 먹다가 시커멓면 뭐야 하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상을 발로 차는 그런 광경을 연출했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은이라고 하는 녀석이 좋은데 되게 무겁긴 해. 무겁긴 하지만 어쨌든 쓰면은 괜찮아. 몸에 나쁠 건 없어.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이 은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시커매져.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 색깔이 시커매지거든. 공기 중에다 그대로만 두기만 해도. 그게 왜 그러냐면 산화은이 돼서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은이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집에 혹시 은수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수저가 약간 누리끼리하게 막 이렇게 변색이 되잖아. 변색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니? 그럼 혹시 코팅 아니에요? 코팅 안 해요. 은은이요? 코팅 안 해요. 코팅을 왜 해? 그럼 은수저가 아니잖아. 예? 은도금 수저를 얘기하는 거냐 혹시? 아 그거 아니라 순수한 순은으로 만든 수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으로 만든 수저 같은 경우에는 걔가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점점 누리끼리해지고 좀 더 시간 지나면 시커매지고 막 그래. 그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치약 가지고 닦어. 치약 가지고 닦으면 반짝반짝해지거든. 치약이 환원제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산화됐던 걸 돌려주는데 그거 말고 여기처럼 가열을 해줘도 불에다 넣고 달궈도 원래 광택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산화은이 산소랑 은으로 분해가 돼. 열을 가해주면. 그래서 산소가 날아가 버리면서 원래의 그 광택이 있는 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많이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요. 뭐 그 정도까지 가열하긴 집에서는 쉽지 않지. 집에서 가스불 이런 데다가 갖다 대면 은이 흐물흐물 녹아내리겠냐?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 온도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 온도까지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치약으로 닦는 걸 선호하죠. 왠지 불로 달구면 무섭잖아.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열분의 예고. 또 한 가지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쓰고 혹시 베이킹소다라고 들어봤니? 베이킹소다? 집에서 뭐 세제로도 쓰고 아니면 빵 만들 때도 넣고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돼요. 먹는다고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먹어도 되는 거긴 한데 그건 뭐 세제로 주로 많이 쓰지. 베이킹소다. 그게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 주성분이거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또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탄산나트륨, 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두 가지로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열 가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 뭐냐? 촉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가해줘서 전기 분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뭐 가수분해 이런 얘기도 있고 물을 넣으면 막 분해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촉매 분해라고 하는 거 촉매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 촉매가 뭐니? 촉매라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물질이야. 자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속도만 조절해 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도 있고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촉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속도를 조절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게 아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하는 건 정촉매, 느리게 하는 건 부촉매 그렇게 해서 불러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고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촉매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 쌤, 그게는 정촉매랑 부촉매가 있죠. 정촉매는 반응이 빨리 되게 하는 거고요. 부촉매는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잘했다고. 그래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야. 자, 어쨌든 거기 보면 과산화수소 본 적 있니? 과산화수소 우리 집 같은 데도 많이 있어. 왜? 소독약으로 많이 쓰거든. 이렇게 무릎 까졌을 때 빨간 약 말고 이렇게 파란색 통에 보통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뭐 그냥 투명한 액체야. 물같이 생긴 그런 건데 상처 까진 데다가 이렇게 딱 뿌리면 부글부글 하면서 엄청 따갑지.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인데 걔를 그냥 공기 중에다가 이렇게 찍 짜놓으면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 비슷하게 부글부글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산소가 나오거든. 왜냐면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거야. H2O2. 저 H2O는 아는데. 그치? H2O가 물이지. 근데 거기에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산소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그냥 읽으라 그러면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될 거야.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산화수소지. 산화수소고 이거는 뭐야? 산소가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산소가 과한데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야. 진짜로. 원래보다 하나 더 많으면 과산화수소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름 붙일 때. 과자가 그래서 과자야. 어쨌든 얘이기 때문에 물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물 쪽으로 가려면 뭐 하나 날려버리면 되겠어. 산소 하나 날려버리면 되겠지. 근데 산소 하나가 그냥 원자 상태로 안 날아가니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두 분자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 하나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 기체가 상처에다 뿌렸을 때 부글부글하는 게 그 산소 기체가 나오는 거야. 산소가 부글부글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냥 공기 중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빨리빨리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 근데 거기다가 뭐를 넣으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상처를 갖다 대면 부글부글. 그러니까 이 상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야.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으면 물이랑 산소로 이렇게 빨리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산화망가니즈가 여기서는 촉매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쳤을 때 뿌리는 거에는 이 상처 부분에 존재하는 거기도 뭐냐면 뭐 피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 분해, 전기를 가해줘도 분해가 될 수 있어요. 물 같은 거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들이 부글부글 각자 다른 종류의 기체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고 있니?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나오는지? 까먹었다. 2학년 때 이온을 배우다 보면은 H, 이 수소가 H 플러스로, O가 E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기억나니? 분명히 했어요. 2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음? 에이, 처음 듣는 거 아니야. 했잖아. H 플러스고 O는 E 마이너스로 이렇게 된다고. 이거 음이온이고 이걸 양이온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각각 어떻게 가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거는 음이온이 가요. 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고 싶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나는 마이너스로 갈 테야 하고 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생기는 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각자 다른 종류의 기체가 발생을 해요.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아니 이미 했어 그대들은 2학년 때 분명히 했어 물 분해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기를 가해줘도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 분해 얘기했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이에요. 또 끝이라니까 또 좋아하죠. 치환이라는 게 있는데 치환 뭐야 수학할 때 치환이라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나영 들어봤니? 치환이라는 말? 왜 이렇게 식 같은 거 길게 돼 있으면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뭐 A라고 치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 원래 있었어. 근데 A라고 B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쓰지 뭐 AgNO3하고 그다음에 KCl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를 구성을 미리 보게 되면은 원래 은이랑 이게 은이죠. Ag가 은이에요. 그다음에 질산이랑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었고 여기는 칼륨이랑 염소가 결합되어 있던 녀석이었어. 그런데 얘네 둘이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꿔가지고 AgCl이라는 녀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KNO3라고 이렇게 두 개의 물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두 개의 물질이 있었고 나온 것도 두 개의 물질인데 그 구성 자체가 좀 바뀐 거야. Ag랑 이쪽에 있는 Cl이랑 결합해서 나오고 NO3랑 이쪽에 있는 K랑 결합해서 KNO3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 이거를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물질이랑 이 물질은 전부 다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된 것이야. 이것도 화학 반응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예를 들어놨네요. 화합물을 구성하던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과 바뀌는 화학 반응으로 구리하고 질산은이고 여기다가 구리만 넣어줘도 된다는군요. 구리 넣어주게 되면 CU 염화구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어쨌든 질산구리가 되고 은이 된다. 마그네슘이랑 염화수소 반응시키면 염화마그네슘이랑 수소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된다. 그런 것들이 치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화합이 뭐고 분해가 뭐고 치환이 뭔지를 이해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반응은 치환 반응인가요? 화합 반응인가요? 분해 반응인가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28페이지 6번. 다음 모형에 알맞은 화학 반응의 종류를 쓰시오. 뭘까요?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한 개 따로 갔네요.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뭘까요? 뭘까요? 화합. 그렇지? 두 가지의 물질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화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뭘까요? 왜 치환일까? 처음에 한 개 있고 두 개가 붙어있던 녀석이었는데 이 두 개 붙어있던 녀석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쩔거덩 붙어서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됐죠. 이런 걸 보고 치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에 다음 그림은 구리와 산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 일단 화학 반응의 종류는 뭘까요? 아니에요. 화합이에요. 화합인 게 이게 그대가 왜 헷갈렸는지를 얘기해 줄게. 얘가 사실은 이렇게 그렸으면 안 헷갈렸을 거야. 구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 구리 하나, 산소 하나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구리랑 산소가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당연히 화합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대가 헷갈린 이유는 구리를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줬기 때문이야. 두 개 그려줬고 산소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게 치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쪽에 있는 물질들 구리랑 산소였고 이쪽에 나오는 게 산화구리 이렇게 하나가 나오지. 그렇게 되는데 요 산소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 두 개랑 결합했던 게 아니라 산소라는 한 종류였거든. 여기 치환이 되려면 적어도 어느 한쪽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있었어야 돼. 지금 여기는 두 종류가 결합을 한 거고 뭐 아까 예를 들은 거에는 한 종류랑 두 종류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야지 얘가 자리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 종류라고 구리랑 산소 따라서 치환이라고 자리를 바꿨다고 얘기를 할 만한 건 없는 거죠. 한 종류가 모여서 한 종류가 된 거니까 이거는 화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생성된 물질 가의 이름은 뭘까요? 구리랑 산소랑 합하면 이름 뭐라고 붙여주면 좋을까? 산화구리? 그렇지. 산화구리. 이거 명명하는 거는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명명. 산화구리.
그다음에 물질 가는 구리와 산소의 성질을 나타낼까요? 나타내지 않을까요? 나타내죠. 나타낼까? 화학 반응이 뭔데? 완전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화 구리는 구리의 성질, 뭐 산소의 성질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 화학 반응을 거치고 나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질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가 됩니다. 화학 반응은. 8번 다음 그림 과산화수소와 관련된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학 반응의 종류는 분해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 반응이야. 이 반응. 이 반응을 보면서 이게 화합인지 분해인지 치환인지 분해가 되겠죠. 그치?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분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촉매와 결합하여 물과 산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촉매와 결합을 하는 거야? 아니야.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촉매가 없어도 반응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촉매가 들어감으로써 반응 속도만 조절해 주는 거야. 반응의 속도만 조절해 주지 직접 재료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촉매라는 녀석은. 지금 근데 여기는 보면 촉매와 결합하여라는 얘기는 촉매가 재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3번에 산화수은을 가열하여 산소와 수은을 얻는 반응과 같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 산화수은이라고 하는 건 뭐였겠어요? Hg2O3 이거거든. 산화수은이 얘를 가열하게 되면 두 개의 수은과 슬프네요. 네 개의 수은과 세 개의 O2 이렇게 나눠지는 거. 산화수은이 수은과 산소로 나눠지는 거. 이거 분해지. 분해고 위에 것도 분해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9번. 거기 왼쪽에 보면 그림에 화합, 분해, 치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그림으로 얘가 나와 있어요.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가 서로 만나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니까 화합. 어깨동무 하다가 잘가 하고 나눠지니까 분해. 그런데 원래 어깨동무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애가 나와서 멋진 남자애가 오니까 여자애가 저쪽으로 갈아탔다. 그러면 이거는 치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좋은 그림이에요. 자, 9번. 화합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래요. 화합. 기억은 화합일까요? 맞아요. 그렇죠. 화합이죠. 니은은 어때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설탕이랑 물이 설탕물이 이거 물리 반응이라 그랬잖아. 물리 반응이니까 일단 화학 반응이어야 화합인지 분해인지 치환인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디귿. 산화은이 산소랑 은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이거는 분해인 거지. 분해. 지금 문제에서는 화합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디귿 아니고. 리을은 어때요? 질소랑 수소가 합쳐져서 암모니아가 됐으니까 맞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10번.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이랑 황산구리가 만나서 황산 마그네슘이 됐으면 지금 왼쪽에 있던 것 중에 오른쪽에 없는 게 뭐야? 구리가 없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구리가 될 거예요. 구리가 될 것이고 이 반응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결국 이름 자체는 어디 가는 건 아니라고. 웬만해서는. 근데 뭐 결국 이름도 완전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어. 수소랑 산소가 합쳐졌는데 수소도 산소도 아닌 물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너 워낙 왜 다 덮는 거지? 이 친구들? 원래는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워낙 관습적으로 물이라고 읽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 반응은 화학 반응의 종류 중 어느 반응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요.